저희가 이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에서 매년 이 대국민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전체 우리 전국에 걸쳐서 이런 강좌를 해드리고 있고, 가을에는 이제 또 특정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가을에는 서울 지역을 하지 않을까 또 한 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가 학회에서 논의할 때 이제 결정된 사항이 이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만으로 2년 동안 정말 저희들을 많이 괴롭혔죠. 아직도 사실은 그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극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새롭게 적응하고 새롭게 학교 또 어린이집, 유치원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된 건 제가 또 특별한 제 나름의 이야기들을 좀 풀어서 제가 학회에서 같이 준비한 것과 제가 고민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같이 풀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발달 단계별 아이들의 적응을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하는 내용 중에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되게 영유아라고 그러면 이제 만으로 36개월 이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영유아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결과이고요. 또 비슷한 결과가 영국에서 최근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양쪽을 다 통합해서 보면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이 표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갖고 나왔는데, 미국의 그 특정 지역에서 한 4만 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그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그리고 시지각적인 발달, 비언어적 발달, 이 세 가지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소개한 것인데, 201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연구는요. 그래서 2019년까지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이고, 2020년과 21년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입니다. 같은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풀링해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21년과 20년과 21년의 아이들의 변화들을 보면 그 이전의 발달 기준선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지는 모습들을 인지 발달, 언어 발달, 비언어적 언어 발달에서 다 보입니다. 특히 첫 해에는 약간만 감소됐던 것이 둘째 해에 들어서는 뚜렷하게 감소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즉 코로나가 첫 해에 임팩트를 줬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언어적인 또 놀이 발달, 시지각적 협응 등등에 대한 교육적 기회 또는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기회들이 그나마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 아이들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2년 차에 들어왔을 때 가장 심각한 발달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영국 데이터도 거의 똑같습니다. 19년, 20년, 21년 비교를 했을 때 19년에 비해서 20년이 더 좋지 않고 20년에 비해서 21년이 더 좋지 않고요. 22년은 이제 올해 말에 11월 달에 이제 조사가 나와서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그 결과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서 서울대학병원이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보육시설 10군데에서 700명 정도의 아이들에게 언어와 인지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소규모의 연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거고, 이런 결과들을 저희들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과연?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또 다른 아이들과 이런 사회적 관계, 교육적 관계, 전반적인 정서 조절에 있어서의 상호작용이 많이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많이 찾고 있는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유치원이 문을 닫는 이런 식의 상황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문을 열었더라도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교육자와 아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제한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정확한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워낙에 떨어져 있는 발달 중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발달 중에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소리들을 언어적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하고 그거를 자기 걸로 소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 인식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얼굴 표정의 많은 부분, 한 40%에서 50%는 눈을 가지고 표정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얼굴의 주름, 이 코하고 입 주위의 주름이라든지 입 모양이라든지 또 얼굴 근육이 같이 작동하면서 기쁨, 슬픔, 괴로움,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그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어린이집이 셧다운되는 거, 어린이집이 다시 열렸더라도 그런 마스크를 쓰고 상호작용을 해야 될 이런 상황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발달에 이 자극의 양을 사회적 자극, 언어적 자극, 인지적 자극의 양을 감소시켰을 거라는 게 하나의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사실은 조금 더 이제 걱정스러운 가설인데 코로나의 임팩트가 확 다가오면서 단순히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유치원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한테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즉 경제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가족 전반에 걸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는 데 드는 정신적 에너지, 정서적인 그런 이용도가 이 정서적 이용도라는 거는 부모님이 여유가 있고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이한테만 집중하고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에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용의 어떤 양인데요. 이걸 이제 정서적 이용도라고 얘기하는데 emotional availability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현저히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건 어머니 아버님들의 이런 스트레스랑 상당히 관련이 많고 이 애착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영유아 시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상호작용 놀이 활동과 관련된 거라든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행동 조절과 관련된 원칙들을 적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아이들의 전반적인 상호작용의 양이나 질이 감소된 것이 또 중요한 문제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크게 두 가지죠. 전반적인 자극량이 감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의 양은 가족들이 주는 것과 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해 주셔야 될 우리 부모님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와 오롯이 아이만을 생각하고 아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부모의 불안이 증가됐다는 것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제 다시 오픈을 했고 어린이집 유치원 안에서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아직까지는 쓰고 있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16만 개인가의 마스크를 이 선생님들의 입 모양과 이 얼굴 표정을 인식할 수 있는 투명 마스크를 제작해서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과연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상태하고 얼마나 이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면 낫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에서의 변화들이 시작이 됐고 또 부모님들께서 이제 도와주실 부분은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결국에는 부모님들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더 정서적인 반응이나 놀이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애착, 상호작용, 또 어머님 자신이나 아버님 자신의 또는 양육자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이모나 고모 또는 뭐 돌봄을 또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의 역할들이 조금 더 강화가 돼서 본인의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시고 오롯이 아이에게만 마음 편하게 아이를 안정시키면서 아이와의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원래 정상적 궤도로 다시 올려놓는 데 있어서 양쪽의 역할,
가족의 역할과 아이를 돌보는 돌봄 시스템에서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같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영유아들의 다시 회복되는 이 변화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탄력성입니다. 우리가 이 영유아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 태어나는 아이들의 한 15%에서 20%, 꽤 많은 숫자, 5명 중에 1명 정도의 아이들은 언어 발달 지연이 있거나 인지 발달 지연을 경험하거나 사회성 발달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발달하는 건 아니고 무려 20%에서 25% 정도의 아이들이 특정 시기 동안 0세부터 36개월 사이에 발달 지연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게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이건 또는 부모님의 어떤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었건 어머님께서 출산 후에 우울증을 경험하시건 아이가 경제적인 여건 어려움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제대로 된 보육시설을 다니지 못했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런 경험 내지는 아이의 기질적 특성, 발달학적 특성에 따라서 무려 20%에서 25%의 아이들이 발달의 지연이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36개월 사이의 어떤 시점부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보강되고 어머니들의 정서적인 활용도가 다시 높아지고 인지적인 자극이나 놀이 자극을 줄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늘어나시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요. 비록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누구 탓도 아니고 이런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환경 때문에 경험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의 측면에서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의 연구를 보면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가 가장 물론 좋아요. 그리고 36개월이 지났더라도 72개월까지는, 즉 만으로 6세까지는 어른들의 회복 탄력성의 거의 2배 이상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건 또는 못 다니건 또 유치원을 다니건 또는 못 다니건 우리 아이들에게 2년 동안의 이런 코로나로 인한 고통에서 경험을 잘 극복하고 부모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호작용의 기회를 많이 주신다면 분명히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고 발달 지연이 있던 아이들도 부분적인 회복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제 나머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36개월이 지나면 이제 한 가지 더 태스크가 추가가 됩니다. 새로운 과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36개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애착관계 형성에 가장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그 애착관계 안에 수면 활동의 어떤 그런 사이클, 바이오 리듬의 확립, 또 언어적인 소통 능력의 활성화, 그걸 통한 기본적인 자기조절, 운동조절을 포함한 자기조절의 향상을 가져오는데 이 만 3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부모와의 놀이 활동도 역할놀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역할을 배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 아이들에서 보여지는 양상들을 잘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과 또는 필요하면 평가와 치료를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가 되면 활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지치기가 쉬운 때예요.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그 아이들의 활동량 연구를 2012년도, 13년도에 제가 6군데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형 어린이집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는 푸르니 재단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직업 관련된 주로 지금은 직장 어린이집만 주로 하시는데 그 당시엔 직장 어린이집하고 아파트 어린이집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셨는데 그 재단하고 같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요. 6군데 아이들 한 5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액티그래프라고 해서 아이들의 활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하면 이제 만보기 같은 겁니다. 만보기인데 훨씬 정교한 만보기죠. 그걸 이제 이 발에 채워가지고 솜을 대고 아프지 않게 피부에 손상 없이 채워서 24시간 이 아이들의 활동량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만 4돌에서 5돌 정도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48개월에서 60개월 정도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루 동안에 어느 정도 거리를 갔을까요? 이 아이들이. 이 퀴즈를 제가 내는 겁니다. 자, 1번 4km. 하루 24시간입니다. 물론 8시간 정도는 잤어요. 그러니까 16시간의 활동 대개 16시간, 15시간, 14시간 개인차는 있었지만 1번 4km, 2번 6km, 3번 8km, 4번 제가 했나요? 4번 10km. 제가 문제를 내면서 헷갈리고 있네요. 즉 4, 6, 8, 10입니다. 1, 2, 3, 4. 여기서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나가실 때 아마 뭔가 우리 오하영 팀장님이 소정에 뭔가 하나 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서 좀 당황하고 계시는 게 흉력히 보이는데 자, 우리 4, 6, 8, 10. 자, 먼저 1번 4km.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고 2번 6km. 한 분도 안 계시고 3번 8km. 네, 많으시네요. 한 3분의 1 정도에서 반 정도. 4번 10km. 이것도 많으십니다. 3분의 1 정도 되셨어요. 정답은 이렇게 어떻게 많이 맞춰서 큰일 났는데 8 내지 10km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많이 맞추셔가지고 아마 소정에 받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른 시기에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8 내지 10km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잘 감이 오세요? 지금 뭐 아침 운동 많이 하시고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은 감이 잡히실 텐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했던 데가 주로 이 서초구 쪽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8km를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로 계산해 봤었어요. 여기부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여기부터 기준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충무아트 신당동에서 출발해서 동대문 운동장을 지나서요. 동대문 운동장에서 장충동을 지나고 장충동에서 2호 터널 쪽으로 간 다음에 2호 터널을 지나야 돼요, 일단. 그리고 2호 터널 지나면 녹사평역 쪽이 나오죠. 녹사평역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반포대교 중간쯤이에요. 그게 8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포대교까지 아이들이 매일 걸어 다니는 거예요. 16시간 동안에 걸쳐서. 만 4돌에서 5돌 정도 아이들의 활동량. 깜빡했습니다. 남자아이들 제가 한 거예요. 예, 여자아이들은 그때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의 활동량을 보이는 아이들이 물론 4kg 아이도 있고 10kg 아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4kg 아이는 여기서부터 대략 동대문 운동장에서 저기 녹사평까지 못 가고 2호 터널 근처에서 스탑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10km는 이제 반포대교를 건너가지고 고속터미널을 좀 지나서 이제 예수의 전당까지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개인차가 물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고 약간 있지만 그만큼의 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아까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하고. 그러니까 무슨 숲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활동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지치기가 쉬우신 때예요. 얘를 돌보다가 내가 너 때문에 늙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드십니다. 그 과정들을 어머님들은 거의 매일 경험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아이들이 바로 어떻게 됐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셧다운이 돼버렸잖아요. 마스크를 해야지만 나갈 수가 있고 나가도 뛰어놀 만한 공간들도 굉장히 제한돼 버렸어요. 집에 있는 실내 놀이를 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이럴 때 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놀이나 신체 활동의 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신체 활동 대부분을 의존하게 되고 놀이 활동에서도 이런 정적인 놀이들을 중심으로 한 놀이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이런 놀이들을 눈 맞추고 아이랑 소통하시고 스킨십 하시면서 놀이하는 건 좋은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회적 관계, 언어 발달, 엄마하고의 긍정적 상호작용, 애착 강화. 이제 애착은 36개월 때 완성이 됐고 그걸 강화시키는 이런 거에 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신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신체적인 발산과 신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적으로 상당히 아이들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욕구 지연,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욕구 지연과 관련된 조절 능력 발달은 신체적 활동량하고 비례해서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 대화 나누다 보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얌전하게 아이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교 갈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부분이 착석, 소위 앉아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다.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만 가지고 과연 그 아이가 착석 시간이 실제 늘어나느냐, 착석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이 실제로 늘어나느냐, 착석을 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이 향상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에 이면에는 excitatory한 흥분성 활동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calming down 되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즉,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려면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놀이 활동이 늘어나야 되고 신체 활동이 늘어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브레인 디벨롭먼트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브레인 디벨롭먼트는 뇌 발달은 크게 4세에서 6세 사이에 그런 조절 능력 발달이 상당히 발전하고 4세 때는 웬만한 남자애들 다 ADHD처럼 보이는데 72개월, 84개월이 되면 얘가 언제 이렇게 점잖아졌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바로 그 기간의 발달 동안인데 그 기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 흥분성 뉴런과 억제성 뉴런의 밸런스가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4세 때에는 익사이테이터리 뉴런이 도미넌트예요. 활동을 촉진시키고 신체적인 코디네이션, 근육의 증가, 신체 활동을 통한 소근육, 대근육 발달의 증가, 그걸 통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놀이 활동의 증가들을 우리 몸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자기조절 발달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게 주로 4세, 5세 때는 흥분성 뉴런의 활동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루타메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먼저 우리 뇌에서 발전되는 시스템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을 연결하는 가바너징 뉴런들이 쫙 발전하게 되면서 만 6세 이후에는 특히 이제 컴 다운 시키는 브레인 시스템이 쫙 발전하게 돼요. 근데 그 컴 다운 시키는 아이를 안정화시키는 그 시스템이 발전하려면 그 이전에 흥분성 시스템이 충분히 발전돼 있어야지 이거랑 밸런스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게 견인차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이들을 얌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신체 활동을 늘리셔야 돼요. 특히 4세, 5세 때는. 그리고 만으로 5세, 6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이제 자기 조절에 대한 연습을 행동 치료적 관점에서 보상도 좀 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싫어하는 과제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면서 보상 체계를 만들어주고 엄마가 같이 함께 해주고 하면서 그 흥분성 뉴런의 보상적인 억제성 뉴런을 발달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제가 그러므로 이 아이들의 욕구 지연을 도와주는 것도 충동 조절을 도와주는 것도 과잉 행동을 도와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러한 두 가지 시스템을 함께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 5세 때, 7세 때가 이제 학령기를 마중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 착석도 이루어지고 정적인 활동도 늘어나야 되고 일상생활의 매일매일의 루틴, 규칙적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 잠자기 전에 하는 루틴 이런 루틴들이 잘 확립이 돼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마와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한 사회적인 기술로 연결해서 자기의 욕구를 자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해주는 그래야지만 진짜 친구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 욕구만 차리면은 그 아이가 나하고 친구가 되려고 할까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세에서 5세 사이에 충분히 활동을 하고 아이와 충분한 놀이를 해주셔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다 아이들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은 비교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하고 더 최악은 옆집에 똑똑한 여자아이들하고 비교하시면 이제 이건 큰일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이건 제가 남자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자아이니까 이렇게 얌전히 그림도 그리죠. 벌써 요 뒤에 잘린 애는 남자아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 뭐하니? 나랑 같이 놀자 이러면서. 그런 남녀 차이도 또 우리가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아이들마다의 개인 차이도, 그러니까 젠더라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남녀 차이만큼 차이가 큰 게 개인 차거든요. 한 개인도 차이가 있어요. 그 개인의 차이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소위 적기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적기. 저희 적기 교육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적기 교육의 원래의 개념은 아이들의 각각의 발달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발달의 차이에 근거해서 그 아이가 수용 가능하고 그 아이가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그 아이한테 적기에 제공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6개월 적기 교육 하면은 모든 36개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기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해내면 어머님, 어머님 우리 철수가 조금 주의력이 산만한 것 같아요. 48개월, 36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ADHD 걱정을 해서 제 외래에 오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건 정말로요. 그건 절대 적기 교육이 아닙니다. 획일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부터 그거에 맞서 싸우셔야 돼요. 이런 상업적인 적기 교육들하고. 지금 한번 네이버 들어가 보세요. 적기 교육 쳐보세요. 영어 적기 교육부터 시작해서요. 야, 깜짝 놀라면 다 비싸요. 그리고 다 비싸. 싸지도 않아요. 다 어머니들 유혹하는 거예요. 적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어머니 벌써 아이가 60개월 됐어요. 근데 이거 아직 안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은 다 우리 아이를 아신다. 자신감이 있으셔야 되고 많이 아이랑 상호작용하시고 놀아보시고 아이의 특성과 개성과 아이의 선호도와 아이의 취향과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들을 다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아이랑 같이 상호작용하는 경험들을 쌓아나가시면 그런 적기 교육 같은 사이비 적기 교육에 속지 않게 되십니다. 사이비 적기 교육 이코르 획일 교육이다. 대단히 위험하다. 아이들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해주잖아요. 디스트레스가 증가돼요. 근데 그 디스트레스가 증가되는 게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왜냐하면 토탈리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한테 디펜던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언어적으로 표현해서 이걸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인 고통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신체적 고통. 몸이 아프거나요. 불안이 올라가거나요.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러면서. 그걸 강요하는 대상하고. 그러면 정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가지고 아이를 더 도와주려고 하셨던 좋은 의도의 활동들이 아이의 발달을 오히려 눌러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제일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령기입니다. 이제 학교를 가는 아이들. 이렇게 진도가 나갔다간 제가 2시간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진도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학령기는 좀 쉬워요. 간단하고. 다 이제 뭐 학교 다니는 때니까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될 건 역시 학습과 기초학력과 그리고 자기조절을 통한 사회화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잖아요. 드디어 우정을 쌓게 되는 시기이고 놀이상대를 만드는 시기니까요. 그 시기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하진 않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있는 학교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전체 학교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표집되더라고요, 데이터에.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데이터도 있는데 초등학교는 더 적어요, 숫자가. 초등학교는 더 이제 이런 거에 참여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초등학교도 작은 숫자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과학 이런 데서의 아이들의 초등학교는 주로 4학년 때 많이 하고요.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인지 능력 관련된 학업 성취도가 조금씩 떨어지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적어지니까 활동량이 줄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아이들의 기술들이 줄어들고 또 미디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게 학령기부터 특징입니다. 대개 어머님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SNS나 또는 핸드폰 사용이나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 사용을 대부분 제한을 많이 시키시고 어머님이 딱 관리할 때 아이들이 따라오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데 3학년 이상만 되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그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 미디어 노출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상황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이거를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줄인다는 게 뭐 쓰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아이들이 뭐 그런 디지털 도구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건 오히려 또 이제 아이를 억압시키고 아이한테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게 돼버리니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극단적인 상황, 극단적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적절하게 타협점을 만들어서 아이마다 또 가정마다의 규칙에 따라서 이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미디어 노출을 시간 활용을 조절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코로나 이후에 부모님의 스트레스나 돌봄 부담이 증가된 것과도 또 역시 학령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령기 때 보면은 아이들한테서 저희들이 얻은 설문들을 가지고 보니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2020년 초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집중도의 문제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습 환경에 과연 과거에 적응한 적이 있었나 떠올리시면 한 번도 없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맞이한 거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학습 과제를 온라인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 수 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신체 활동도 억제가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또 내적인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그런 자기 발산적인 활동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에 따른 문제점들이 또 2차적으로 발생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건 분명했다. 초등학교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실제로 주의력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 외래에서 주의력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방문 관련된 초진 비율을 계산해 봤는데 2019년하고 20년하고 21년을 비교해 보면 21년으로 갈수록 주의력 문제와 관련된 초진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병원만이 아니라 우리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들, 다른 대학병원들, 또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집중력의 저하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진짜 ADHD 문제가 아니라 학습 환경 변화와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자극들이 아이들의 발달 상태와 맞지 않는 것들을 강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줬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주의력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악화가 돼서 어려움이 더 심화됐다면 그거는 한 번쯤 평가가 필요한 거지만 그 이전에 그런 문제가 없던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악화됐던 주의력 문제는 대부분 회복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이런 사회적 경험이 또 줄어드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시 학교가 오픈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이제 완전 오픈돼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문을 열었는데 문제는 학교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입니다. 이건 마치 실리콘밸리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모두 캔슬시키고 다 회사로 나와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10,000원 지하철에서 시달리고 평균 출퇴근 거리 2시간 정도를 걸려서 와서 사무실에서 꼴 보기 싫은 상사 밑에서 재수없는 동료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하라고 했을 때 실리콘밸리에서 40%의 IT 엔지니어가 다 사직을 하고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 옮기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게 물론 재밌고 즐거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정리하고 준비하고 챙기고 엄마한테 혼나고 아침부터 혼나는 것도 기분 나쁜 상태로 또 학교를 또 30분, 20분을 걸어가야 되고 또는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그런 과정들만은 아니에요. 보면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런 갑작스러운 또 하나의 변화인 거거든요. 아이 입장에서는. 자, 갑자기 학교 문을 닫았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고 집에서 이제 공부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적응을 좀 해놨더니 자, 다시 학교 나와야 돼. 그 2년 동안 적응에 반대되는 상황들을 다시 재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등하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는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생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학교 가서 꼭 가르쳐야 되나? 온라인으로는 하고 싶은데 이런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직접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그러니까 전체 학교 구성원들이 사실은 모두 행복한 게 아니다. 학교 문을 열었을 때 학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건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슷비슷한 수준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마음을 인정해 줘야 돼요. 마치 학교를 안 가는 게 그 아이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우지 말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새로운 적응을 하는 게 쉽진 않다.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그냥 온라인 키면은 9시 15분부터 수업 들으면 됐었는데 8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 입고 밥 먹고 준비해서 15분 걸어가야 되는 게 아이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일단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일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서로 인정하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파악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담 자체.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일상적인 그동안의 규칙들이 2년 동안 잘 쌓여왔는데 재택이라고 하는, 재택 수업이라고 하는,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그게 바뀌어졌을 때 어려움 때문인 건지 대개 이거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루틴이 만들어지면 재적응됩니다. 큰 문제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생기는 학교에 대한 두려움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 플러스 다른 것들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이라는 건 대인관계. 네, 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친구, 사귀기 힘든 아이들. 네, 그리고 학교에서의 뭐 따돌림 이슈가 있던 아이들, 과거에 있었건 현재 있건 그런 아이들. 선생님하고 뭔가 잘 짝이 안 맞아서, 뭔가 잘 기질적으로 맞질 않아서 힘든 아이들.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더 들여다보고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서로 공유하려면 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일단은 수용을 해주고 그 관점에서, 아이의 관점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이것도 많아요. 지난 2년간 학습에 대한 시간과 관리가 집에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만큼 충실하게 수업, 진도, 과제 관리를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실제 그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네가 수학이 지금 많이 힘들어졌구나. 원래 4학년 올라갈 때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하필이면 우리 철수가 3학년 1학기 때부터 코로나가 터져서 4학년 2학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제일 어려운 그 수학 진도의 변화들을 캐치업하는데 시간이 당연히 걸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완해 주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학원, 모두 괜찮습니다. 또 훌륭한 수학적 능력 있는 아버지, 외삼촌, 누구든지 괜찮아요. 아이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가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거구나 딱 깨닫는 순간 이 문제들은 굉장히 해결되기 쉬워지는 거죠. 학습의 어려움도 분명히 많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정서적 문제가 또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때문인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가족의 스트레스가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이 아이의 정서적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면 이제 그걸 또 풀어가셔야 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어려워하게 된 이 상황에서 그거를 윽박지르고 혼낼 게 아니라 아이의 학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일단 수용해주고 그 아이들의 이유를 잘 개입해서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잘 도와주셔서 해결되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고 그걸 해결이 안 된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간이 많이 디스럽션 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활용이 엉망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학교를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럼 다시 그걸 복구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표를 엄마와 아이가 재밌게 같이 짜보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사에 참여시키라는 게 일을 시킴으로써 아이한테 무슨 만족감을 주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하나라고 하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도 코로나 시기에 우리 철수만큼 마음이 힘들었어. 엄마 아빠도 이걸 해결하고 새롭게 직장에 적응하고 새롭게 내가 원래 생활했던 원래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노력 중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 공유되고 표현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도록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아이들하고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사일이라고 하는 뭐 이런 특정 과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매개가 돼서 엄마가 하는 일들에 참여도 해보고 엄마가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고 또 아이가 함께 그걸 참여함으로써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사 활동이라는 것 자체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스마트 기기에 대한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 내용이어서. 그래서 아까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는데 실제로 공부 과제가 어려워진 아이들에게는 이제 구박하시면 안 돼요. 또 비교하시면 안 되고 또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게 나는 안 그랬는데 넌 이렇게 못하는 거 보니까 아빠 닮았구나. 이것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하지 말아야 될 건 비난과 윽박지름 이런 걸 이제 피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단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지 보셔야 돼요. 어머님들 그 아이들의 교과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그게 국어 교과서건 수학 교과서건 과학 교과서건 정말 정교하게 단계적으로 이해하면서 넘어가고 그 전 단원에서 이해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 단원이 이해되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정말 잘 만든 교과서입니다. 정말로요. 그건 칭찬받아야 돼요. 수십 년간 가다듬은 교과서고요. 보편적인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스탠다다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계도 굉장히 우수하게 짜여져 있고요. 아동 발달, 아동 인지 심리 발달에 다 맞춰서 개발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들여다보시면 어느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막혀 있는지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이 직접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걸 가르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바로 접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가르친다는 건 훈육하고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머니한테 받는 애정이나 어머니로부터의 신뢰, 어머니로부터 인정이 너무나 중요한 아이인데 학습 과정에서 이런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상당한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충분히 어머니의 감정을 조절하실 수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충분히 줄 수 있으면서 아이의 실수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현재의 발달 상태에 대해서 이해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that's okay. 아, 난 그게 안 돼.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통제가 안 되는구나. 자꾸 얘 때문에 화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자신이 괴롭다 하시면 바로 그만두시는 게 좋고 아웃소싱 하셔야 돼요. 돈을 조금 쓰시거나 해서 아웃소싱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도 훨씬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 대신에 그 아웃소싱에서 집에 오시는 분이나 이분한테 알려드리면 돼요. 엄마가. 제가 아이의 단원들을 쭉 봤는데 우리 아이가 여기서 막혀 있어요. 나눗셈을 이렇게 올리는 거 잘 안 돼요. 분수에서 이렇게 이게 안 돼요. 잘. 굉장히 개념적인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런 거를 조금 더 이해 잘 시킬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하시면 그것만 딱 해결되면 금방 또 다 해결됩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도와주자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이게 다 그 내용입니다. 자, 청소년들. 사실은 이 청소년들은 이 코로나의 경험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겉으로 많이 드러내고 있는 편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상당히 조직화된 그런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을 하는 아이들이고 온라인 세상 속에서 그걸 엄청나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2021년 말에 온라인상에서 19년, 20년, 21년에 SNS 데이터, 그 SNS 데이터 안에는 뭐 커뮤니티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무슨 사이트에 아이들이 블로그로 올려놓은 거, 트위터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한 4천만 건을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도별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걸 봤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가신다는 강남 엄마, 목동 엄마 이런 것도 들어가 봤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또 생각하시는 내용들도 청소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건 자연어 처리라고 해서요. 키워드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들의 표현 속에 주 키워드로 작동되는 것들에 대해서 소팅을 할 수 있고 골라낼 수가 있고 그 소팅된 단어들이 어떻게 어소시에이션 되는지를 파악하면
이 아이들의 관심의 주 내용이 무엇이고 그 관심사와 어떤 관심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그림, 지도로, 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맵이 어떻게 변했나를 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숫자가 2배 이상 늘었어요. 19년에 비해서 21년까지. 양을 보니까 2배 이상 늘었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온라인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노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드디어 이제 집에서 노는가 내가 재밌게 놀고 게임 열심히 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이트에 들어온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뭐 공부하기 싫은 애, 공부 좋아하는 애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데이터를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가장 많은 표현이 갓생이에요. 갓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갓생이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셔야 돼요. 갓생. 갓생이라는 거는 God, 신, 생, 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처럼 산다면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손 하나 까딱하면 뭐가 탁 나타나고.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완전한 오해였고 저의. 자기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하루를 보낸 걸 갓생이라고 해요. 원래 계획 세운 대로 내 삶의 일정표와 내 삶의 목표에 맞게끔 시간 활용을 잘하고 거기에 대한 진도 관리도 잘하고 성취도 경험해서 진짜 오늘 너 잘 지냈어. 너 뿌듯하게 잘했어. 이게 갓생이에요. 그걸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갓생을 살았다. 갓생이 안 됐다. 이런 식의 스스로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갓생 양의 언급량이 늘어나는데 갓생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열심히라는 키워드입니다. 열심히. 하드워크예요. 하드워크. 열심히 살자예요. 우리 아이들이. 놀랍게도 코로나 시대 때 재택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되니까 이거에 대한 목표를 굉장히 높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고 자기의 하루의 시간을 갓생으로 보내고 싶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수업에 대한 집중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거의 3,000여 건 거의 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내가 온라인의 어떤 그런 변화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요. 그러면서 ADHD 검색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내가 혹시 ADHD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이 ADHD라는 개념이 굉장히 일찍부터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창구로서. 그러면서 약을 찾아요. 또 놀랍게. 내가 뭔가 이 집중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가 수면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면증에 대한 거에 주로요. 밤에 잠을 못 자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아마도 낮 동안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낮잠 자는 시간도 생기고 하니까 소위 슬립 웨이크 사이클이 무너진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그것도 불면증 약을 찾는 거예요. 수면제를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들을 우리 아이들은 선호한다.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경험되고 있는 어려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되는데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공황장애는 아마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썼기 때문에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걸 알리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엄마한테 내가 마음이 힘들다, 우울하다, 공황장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얘기의 대부분들은 부모님이 내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하고 자존감을 꺾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코로나 시대 때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해서 실패했을 때 여러 가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주의력 문제에 대한 걱정도 하고 불면증에 대한 고통도 경험하면서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상은 집에 있는 상황에선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고 근데 부모님한테 그걸 표현했을 때 돌아오는 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 또 부모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들키면 오히려 비난을 받는다는 비난에 대한 죄책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 왔던 겁니다. 코로나 시대 동안에.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실은 시간을 살아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 확 늘어난 게 자해입니다. 자해. 자해라고 하는 현상은 2016년부터 사실은 늘었어요.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19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해 관련된 검색, 또 자해 관련된 디스크립션, 자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이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해를 친구들끼리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NS나 여러 가지 아이들의 온라인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엄마한테는 철저히 숨기려고 그래요. 자해를 아이들의 친구들한테는 보여준다, 드러낸다, 상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고요. 엄마와 관련된 키워드에는 들켰다, 망했다, 엄마한테 혼났다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굉장히 이 자해를 은밀하게 아이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구나. 코로나 시대에 그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 때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그 전 시대의 아이들에 비해서도 더 경험적으로 힘들고 그걸 해결하려는 관점들이 아이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간절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는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자기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분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담임 선생님이요. 저희는 사실은 위클래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학교마다 위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있는 상담 선생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여기 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이 나와 있는 건 전체를 다 대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위클래스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사실 아이들이 경험하는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가 그냥 자꾸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위클래스 선생님한테 정말 비밀이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행동들, 거기에 뭐 약간 성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 있다 엄마가 자기한테 잠깐 얘기하자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엄마가 그걸 아이의 일기장에서 봤는지 또는 핸드폰을 뒤져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는 선생님께서 그걸 알려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 위클래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이 사실은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근데 물론 이게 진짜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주관적 경험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도와주는 현재의 교육기관 안의 시스템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과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그 내용들을 한 5분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기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때예요.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 특히 초기의 아이들의 상태는 발달 단계로 따지면 만 4살에서 6살 상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욕구는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데 그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사회적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뇌발달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빼겠습니다. 또 호르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두엽 발달의 일시적인 퇴행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폭증으로 인한 예민성의 증가 이 두 가지의 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태도가 불량해요 일단. 그리고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어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요. 꼰대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꼰대예요. 아우 저 꼰대 재수없어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살거든요.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자기 이렇게 좋은 태도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좋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발달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머님들께서는 되게 태도를 많이 문제 삼아요. 똑바로 앉아라. 쳐다보는 게 그게 뭐니? 너 눈이 왜 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입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아빠들은 더 해요. 똑바로 안 앉아? 화까지 내세요, 거기다가. 문제는 이거 갖고 신랑이 하느라고 정말 대화를 못 하세요. 태도를 딱 잊어버리세요. 태도 신경 쓰지 말아요. 삐딱하게 앉아서, 왜, 엄마, 왜? 이렇게 하건, 코 파면서 코 튕기면서 얘기하건, 태도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건 나중에 조절하면 돼요. 컨텐츠에 집중하세요. 무슨 얘기를 이 아이랑 내가 나누고 있는가, 현재.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반 이상이 해결돼요. 저희 외래도 마찬가지예요. 10대 애들 오면은 외래 간호사부터 긴장합니다. 또 제가 또 무슨 여기서 일을 벌일까. 태도를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다 허세거든요, 걔네들이. 아이씨, 정신과 병원 별것도 아니네. 정신과 의사 아무것도 몰라. 그래, 맞춰보세요. 뭐 이런 태도거든요, 태도가. 내가 왜 왔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통합니다. 태도를 딱 마음속에 접고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 미안한데 선생님 정신과 의사지만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네 눈빛 갖고 내가 알 수 있는 건 없어. 네가 그걸 궁금하게 생각하면 사주팔자를 보러 가야지. 선생님은 널 알고 싶어.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네가 말하는 걸 듣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걔가 이러고 앉아있다가 아유 그래 오늘 내가 봐줄게 널 위해서. 똑바로 앉습니다. 네. 그럼 너무 고마워요. 제 입장에서. 네가 드디어 나하고 대화할 마음이 조금 생겼구나. 진짜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고맙다 내 아들. 그래도 엄마랑 얘기를 네가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얘기가 시작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자, 근데 잘 싸우시면 돼요. 싸움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들하고. 싸움을 피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젠틀하게 좀 우리 가족이잖아. 나 엄마고 너 아들이야 임마. 너 5학년 때까지는 정말 귀염둥이였었어.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마음 다 던져버리시고 잘 싸워야 돼요.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잘 싸운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토론을 잘 하시는 거예요. 토론을 잘 하려면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얘기야? 지겹다 진짜 너하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똑같은 얘기의 패턴을 하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일단. 그러고 다시 어머니가 생각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아이한테도 그걸 떠올리게 도와주시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게 조금씩 생겨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공감에서 시작해서 토론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격려로 끝난다면 그건 진짜 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정도의 달인이 되시려면 중학교 남자아이 한 3명쯤 키워보셔야 돼요. 한 명 키운 것 갖고는 완전히 마스터가 안 되십니다. 왜냐면 아이들마다 또 다르거든요. 기질이 달라서. 근데 어쨌든 그 경험들이 굉장히 이제 쌓이고 하시면 한 아이라도 처음에 만났을 때, 처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했던 방식보다는 고등학교쯤 갔을 때 그 아이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훨씬 더 여유가 생길 거고, 훨씬 더 그 아이를 수용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도와주자. 결국은 중요한 게요. 이 아이들한테 토론이 필요한 이유가 아이들은 주장을 강하게 하고 논리를 막 내세우고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하지만 자세히 들으면 허점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 굉장히 터널 비전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요만큼 생각하고 요만큼 알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다 뭔가 꾀에 맞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부딪히지 마시고 일단 다 들어주시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어머님이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아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의 대안들을 쓱 얘기해 주시고 그걸 같이 풀어가는 방법의 하나로 제안을 해주시면 타협점이 만들어져요. 마지막 결론은 타협입니다. 타협. 아이도 존중이 되고 나도 존중되는 타협이에요. 그 타협만 이루어지면 그대로 성공하신 거고 그건 잘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있죠. 문 쾅 닫고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거 응원해 주세요. 이제 어머님 딱 마음 접으셔야 됩니다. 결정권은 쟤한테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미안한데. 근데 떠났습니다. 결정권은 쟤한테로. 근데 물론 그렇다고 쟤한테 다 맡겨놓고 엄마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쟤한테 다 맡겨놓고 아빠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정권은 쟤한테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결정권을 내가 뺏어올 수는 없어요. 더 이상은. 딱 포기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 아이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냥 또 이렇게
이런 자세 선택하거든요. 나는 게임밖에 없어, 엄마. 난 게임을 해야지만 애들하고 친해져. 게임 못하면 나 애들하고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 조금만 넓게. 너 근데 옛날 초등학교 때 그림도 잘 그렸는데? 너 옛날 유치원 때 노래도 잘 불렀어? 랩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한테 선택지의 다양성을 보여주시기만 해도 달라져요, 많은 아이들은. 아, 그러네, 엄마. 맞아, 옛날에 나 그거 잘했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항, 침묵, 무시를 존중해야 돼요. 이건 태도를 무시하는 거, 태도 갖고 삼지 말라는 똑같은 거예요. 반항적 태도, 침묵하는 태도, 무시하는 태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자. 알았어. 네가 지금 불편하구나, 마음이. 그럼 내일쯤 또 얘기하지. 뭐 내일은 엄마가 그러면 팥빙수 준비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꼭 참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꼭 참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있는데 꼭 참고 그래 팥빙수를 준비해 줄게 내일은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어머님 이거 중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아이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얘 기질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정신과 의사가 얘 기질을 알까요? 몰라요. 물어보죠, 엄마한테. 어릴 땐 어땠어요? 유치원 땐 친구 잘 사귀었어요? 또래들하고 관계는 어땠어요? 발달 과정에서 어땠어요? 이거 다 물어보는 이유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그거 아시잖아요. 얘 기질이 예민한 아이인지, 둔감한 아이인지, 여유가 있는 아이인지, 불안이 높은 아이인지, 사람 만나면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아이인지, 뒤로 물러서서 관찰만 하는 아이인지 아시잖아요. 그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도. 변하지 않아요. 그 기질적인 성향은. 그거랑 맞춰서 얘를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얘가 지금 힘든 게, 얘가 이렇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갑자기 이런 행동하는 게 그것과 뭔가 연관이 있을 수 있겠구나를 걸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어머님. 위기 상황이 발생되기가 쉬운 때에 청소년기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시는 어머니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톰 벨린저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쓴 거거든요. 어릴 청소년기 때.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아주 훌륭한 가문의 아이인데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청소년기를 보내온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넓은 공간에 호밀밭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호밀밭이 끝나는 지점이 절벽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모르고 마구 뛰고 있어요. 그럼 내 역할은 뭐가 될까? 이제 어른이 된 내 역할은. 그 뛰고 있는 아이들이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파수꾼 역할이 되는 게 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것이 어머님들 마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시는데 대신에 어머님들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아이를 통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대화 나누시면서 경청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지켜주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누구도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사신 분들도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아이한테 병이 찾아오거나 아이한테 무슨 고통스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냥 랜덤하게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인을 캐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탓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비난하지 마시고 오롯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 일은 벌어졌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고 문제 해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누굴 탓하고 비난하고 자기에 대한 비난 때문에 어머님 스스로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